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로마 황제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제 명상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자기 자신한테 한 얘기겠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가 조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호들갑 떠시고 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굳이 뭐 아프다고 무조건 약으로 뭐 이렇게 호들갑 떠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장이 끝났고 이제 제 4장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사례를 다 할 건 아니고요.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라고 해서 153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공익근무 요원을 했던 젊은 청년인데 여기 이제 15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으로 보이며 아토피가요.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고 코에 나타나면 비염이고 기관지에 나타나면 천식이에요. 이게 전부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으로 보이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자 곧바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치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최근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과 간경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당분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분 진짜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탕을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설탕을.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도 나오는데 통증은 내 몸의 잘못된 곳을 치유하기에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답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걸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천포창이라는 또 이런 사례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조금 겁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베체트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17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의사는 사람들의 불안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치유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잠시의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는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조급함을 빌리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수술하자는 의사는 수술만이 병든 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자연치유에 대해 권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집니다. 의사로서 하시는 얘기니까요. 궤양성 뇌장염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많죠. 178페이지에 뭐 클론시병 얘기도 나오는데 뭐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음식들을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80페이지에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약물만 처방하는 병원을 다녀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본인이 만든 병이어서 본인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약을 먹거나 수술할 필요가 없는 질병입니다. 뭐가요? 클론시병이에요.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은 그렇죠. 현대인들 되게 많이 걸리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근데 이 말은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약물만 처방하는 병원을 다녀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구독자분들 혹시 아세요? 저 혼자 맨날 묻고 저 혼자 답하고 하긴 하는데 치료는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걸 치료라고 하고요. 치유는 증상뿐이 아니고 원인까지 해결을 하고 거기다 마음까지 개선시키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게 되면 치유에는 마음 심자가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제 사장은 그렇게 루푸스 얘기가 나옵니다. 186페이지. 안 아픈 곳이 없는 루푸스. 루푸스는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이게 이제 정식 병명이고요. 온몸에 붉은 반점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점은 내부 장기에서도 염증 반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속이 쓰리고 아프면서 주로 관절염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관절 마디가 쑤시고 아파 밤잠을 설치기 일수인 질환입니다. 더 심각해지면 신장도 망가져서 만성 신부전이 되어 콩팥투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섭죠? 이런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차갑습니다.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지 못해 생기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혈액을 잘 돌리면 되겠네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4장이 끝나고 이제 5장이 되는데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라고 해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감기 얘기가 나오는데 감기는 절대 약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감기 한 번씩 걸려준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립니다. 진짜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던 시절에 응급실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몸에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을 빨리 내리기 위해 가다한 해열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려는 우리 몸의 반응을 억제하려는 약물로 인한 급성 독성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고열이 있을 때는 탈수만 막아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엄마들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안 하는 건데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정말 감기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 기사에서도 감기에 걸리면 어린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항생제가 훗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엄마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 구독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구독자분들도 열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아이 때 먹었던 항생제가 훗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을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균종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는 한 번씩 겪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의 주요 95%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 먹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룻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요 19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흔히 나이 들면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하는데 자다가 깨어 소변을 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에게 야간요 증상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야간요는 평소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온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밤에 수분이 많은 과일 등을 먹고 자면 평소보다 야간요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면 야간요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 먹으면 방광도 축소가 됩니다. 방광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70% 80% 차야 조금 더 차도 버틸 수 있었는데 탄력이 좋은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탄력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못 참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다음 203페이지에 이제 지긋지긋한 두통 얘기가 나옵니다. 두통은 정말 원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두통은 참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204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결국 만성적인 두통은 아이러니하게 두통을 치료하기에 먹었던 두통약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두통약은 손발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수족 냉증이 생길 수 있고 소화기관에도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소화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뇌혈류가 감소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통증이 있다는 건 산소 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혈액순환 안 좋고 손발 찬 사람들이 두통을 많이 느낍니다.
조기치매라는 병의 원인 중 하나가 자꾸 반복되는 두통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약물로만 넘기다 보니 나타나는 질병인 것입니다. 자, 요즘 제 또래들이나 60대나 50대나 뭐 60대 초반, 중후반, 그다음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전부 하나같이 하는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이 뭐예요? 치매죠, 치매. 알츠하이머나. 그런데 단 거 많이 먹으면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단 걸 많이 먹게 돼도 뇌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티아민 얘기 지난 앞 동영상이네요. 단 거를 먹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혈류까지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통의 근본적인 치유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체온을 높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잘 돌리려면 물을 많이 충분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먹죠. 차를 마시면서 물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커피.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미생원 되게 많고 부동산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예요? 커피집이죠. 뭐 메이커든 개인이 하는 데든 한 집 건너 뭐 진짜 한 집 건너 하는 건 미용실 아니면 커피점이죠. 카페인은 이뇨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게 되면 소변을 자꾸 마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은 안 먹고 커피로 차로 먹으면서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두통도 생기고 치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2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요통. 요통은 사실은 왜 일어나는지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냥 아팠다가요 한 3일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거는 저기 그 경희대 한방의료원에 그 되게 유명하신 우리나라 척추 쪽에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책에 저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209페이지에 척추뼈 자체가 약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척추를 세우고 있는 근육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때 연골이 터지는 겁니다. 디스크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 몸은 연골을 보호하고 척추뼈를 둘러싼 근육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힘을 분산시키는 것은 뼈도 있지만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막 PT 하는 분들처럼 막 그런 근육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 우리가 생활하는 그 근육 정도를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노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 근소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제 하체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허벅지가 굵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잠 못 드는 괴로움, 불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현대인들 정말 불면증 많죠. 저는 다행인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 대면, 금세 잠들어요. 그래서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장담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 잡니다. 잘 자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게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요. 한 10 몇 년 전에 일주일에 2시간 자는 분을 케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정상적으로 6시간씩 주무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잠은 자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잠에 대해서 되게 좀 문제들이 많은데 또 마냥 잘 수도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불면증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216페이지에 소화 기능에 문제 있는 분들에게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은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도 장 운동을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되지 않고 배가 차가워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원인은 아니죠.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경계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슘을 많이 소비하는 게 뭐예요? 설탕이겠죠. 결국 인성분인데 결국은 달달하게 드시는 분들이 불면증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217페이지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 그랬는데 사실은 뭐 물만 먹어서 살이 찐다라는 것은 뭐 거짓 구라죠. 물은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붓는 거겠죠. 붓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218페이지에 비만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를 바로잡으면 필요 없는 살들이 줄어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질병도 없어지지만 살도 빠집니다. 사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특히 뭐 식품 첨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든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비만이 되는 거죠. 또 설탕 같은 거, 달달한 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비만으로 가는 길인 거고요. 그런데 티아민까지 부족하게 되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연적인 식재료가 아닌 가공식품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물질들을 배설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데 이때 비만이 됩니다. 우리 몸에 쌓아놔야 되는데 안전한 곳에 쌓아놔야 돼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지방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상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한다면 설탕 섭취를 줄이십시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유익균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 건강에 모든 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설탕 그러면 나는 뭐 설탕 안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식에서 달달하게 드시는 것들, 탄산음료라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들 섭취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건강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가는 생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